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을 정리해 보고요.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는 찐시황의 저는 김대주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들어서 굉장히 졸립습니다. 제가 집이 아니면 사무실 같은 데서 이제 낮잠, 잠깐의 낮잠도 자지 못하는 스타일인데요. 요즘 들어서는 제가 사무실에서 낮에 잠깐 잠을 잡니다.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건 아니고 운동 부족인 것 같습니다. 봄이 돼서 좀 나른한 면이 있는 상황에서 뭐 점심 먹고 이런 과정에서 좀 졸리는 상황이 이제 있는데요.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체력이 관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20대 30대 주식 했을 때는 장중에 많은 움직임에 대해서 아주 유유적절하게 대응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나이가 들고 나서부터 시장에 대해서 아주 능동적으로 집중해서 2시간 이상 시장을 관찰하지 못합니다. 나이도 나이지만 체력의 문제이죠. 요즘같이 봄철 나른할 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 좋겠지만 좀 운동을 좀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오랫동안 주식 투자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공 투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수익 많이 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봄이 왔고 날씨도 이제 어느덧 따뜻해지는 계절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운동하면서 체력을 보강해서 시장에서 꼭 이기는 투자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에 있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이번 주 장세는 어떠했고 다음 주 시장에서는 또 어떠한 흐름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 한번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살펴볼 내용에 있어서는 이제 국내 자금 시장 동향. 왜 자금 시장 동향이 중요하냐면요. 최근에 달러 약세로의 현상이 진행됐죠. 반면에 원달러는 달러 약세 현상에 비해서 오히려 약세가 진행되는, 그러니까 1,300원 이상권에서 가격 진행이 나타나는 기존의 달러와 반대 현상이 약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어제 나왔죠. 국민연금에서 스와핑, 통화 스와핑을 통해서 환율 조절을 한다는 내용으로 어제 환율 시장에서의 상황이 하락의 큰 폭이 나타났고요. 오늘도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현상을 보여주면서 1,300원 이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모습이 나타났고 미국 달러 인덱스 시장에서도 전 저점을 깨는 흐름에서의 모습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시장을 해석하는 내용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내외 자금 시장 동향으로 시장을 분석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종목 간의 순환매가 진행이 되면서 핵심 우량주, 대형주죠. 극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이 바닥 대비해서 부분 흐름에서의 긍정적인 모습의 주가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우량주 전망, 그리고 과거에 핵심 우량주 종목들이 어떠한 패턴의 형태를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는지. 주식시장은 우리가 주가 분석을 하고 미래에 대한 가격치를 예상하는 것이 과거의 주가 흐름을 가지고 미래의 가격을 대입해서 판단하는 것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술적 분석의 판단으로 시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하고 예측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핵심 우량주 전망, 이전에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뭐 삼성전자이든 카카오이든 현대차이든 관련한 종목에 대해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종목의 주가 사례를 판단해서 지금 현 위치에서 어떠한 대응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시장, 앞으로 시장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될지 제가 이미 한 달 전에서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은 점진적인 상승 단계에서 흐름이 진행될 것이고 2600포인트 전후로 해서는 시장의 체질이 개선된다. 패러다임이 바뀐다. 분위기가 전환되는 흐름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라는 측면에서의 전체 시장에서의 큰 흐름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종목으로 어떤 섹터의 그 내용으로 시장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제 5월이 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4월까지의 흐름에서 2600포인트 전후로 한 지수 상승이 나타난다는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5월장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5월 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시장의 변화에 발맞추어서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가는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이죠. 제가 앞서 첫 번째 말씀드린 부분이 이제 그 환율, 달러, 국제 금융시장에서 동향, 최근까지 상황 하에서 달러 인덱스 측면에서의 기존의 강세 기조에서 약세 기조로의 전환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원 달러의 상황은 1,300원 위에서 움직이는 상황으로 이 반대로의 현상이 나타났죠. 여기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시장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황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지난 3월 23일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때의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기존까지는 물가를 잡는 수단에 있어서 금리로 물가를 잡아가겠다. 이런 메시지로 시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3일에 메시지의 주된 내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기존까지는 금리라는 수단으로 물가를 잡았지만 이제부터는 통화정책으로의 방법으로 물가를 잡겠다라는 측면으로 메시지를 시장에 던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국내 원달러 시장에서의 환율 측면에서의 흐름들이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전환되는 반면에 우리 환율은 비교적 약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러한 내용에서의 움직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어제, 오늘 1,300원 수준에서의 가격을 이탈해서 하향 그 가격 전환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할 때는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환경이 된다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조금 더 우호적인 상황에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의 그 환율 전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체크해 드렸고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제가 한두 달 전에 그 미국에서 나오는 지표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면서 뭐 이제는 미국의 환율이나 금리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주요하게 판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 시장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체크하고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지금 보시는 그 좌측과 우측에 있는 금리가 한국의 3년 만기 국고채 기준이 되는 금리죠. 오른쪽에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금리 얘기를 할 때 주로 기준금리를 많이 얘기하죠. 정부에서 우리는 금통위, 미국에서는 FOMC 회의에서 금리를 결정합니다. 시장에 나오는 뉴스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되었다. 물론 기준금리 상으로는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화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에서 시황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다른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기준금리가 있습니다. 정책금리라고 하죠. 정부에서 발표하는 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통용되는 금리가 있죠. 우리가 은행에 가서 예적금을 할 때 기준금리로 적용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마다의 통용되는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되는 금리가 우리나라는 3년물 국고채이고요. 미국은 10년물 국고채가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여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해서 예적금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금리가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금리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바로미터에 가늠하는 척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닙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3년물 국고채 금리는 최근 내에 움직임 자체가 3.2% 수준에서 등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좋기 위해서는 환율시장이든 채권시장이든 예상 가능 흐름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야 되고요. 일정 범위 내에서 급격한 상승 하락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이 아주 좋습니다. 환율이 내려가고 금리가 내려간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좋은 것이 아니고요.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의 금융시장 진행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이 좋습니다. 왜? 큰 돈들, 시장을 움직이는 큰 돈들 있죠. 이 큰 돈들은 1차적으로 투자되어지는 상품이 외환시장, 환율시장에 먼저 투자가 되어지고요. 두 번째로 금리, 안정적이면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생산해낼 수 있는 이 채권시장에 투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주시장에 들어오고, 그리고 파생시장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등등등등등 시장에 자산이 투여하게 됩니다. 이럴 때 환율시장과 채권시장이 불규칙적으로 움직임 자체가 생성이 된다고 하면 시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자산에 투자가 되어지게 되죠. 뭐 예를 들어 금이나 원유나 또는 제3의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측 가능한 시장에 대해서 투자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환율이든 금리든 채권이든 안정적 흐름에서의 예상 범위 내에서의 수준에서의 움직임이 진행이 될 때 여기에 돈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돈이 다시 주시장에 넘어가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과 채권 시장은 예상 가능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일정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흐름이 나타날 때 주식시장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국내 최근의 금리 수준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3.2%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크게 변화 없습니다. 주시장의 가장 좋은 금리 수준은 대략적으로 4%에서 3% 사이에서 국내 금리가 움직일 때 가장 좋은 주시장에 대한 영향도를 줄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최근 3.4% 전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표, 내용, 기사들은 있지만 채권 시장에서 금리는 그렇게 크게 변화의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채권 금리를 지금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준에서의 금리가 과연 코로나 이전, 그러니까 정상시장,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조금 비정상 성격에서의 시장을 경험을 했죠. 급락하고요, 급등하고요. 이 급등 과정에서 코로나로 위축되었던 경기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팽창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 주시장이 상승했죠. 그래서 우리가 금융시장을 판단할 때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의 수준에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권시장에서의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 국내와 미국의 금리 차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코로나 이전에 통용되는 금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년물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 내외에서 움직임이 상당 기간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오르면 2.3, 내리면 2% 약간 아래. 이 구간에서 왔다 갔다 했었죠. 미국은 3년물과 10년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10년물이 높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난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의 금리 수준이 대략적으로 3% 내외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경기 상황 코로나 이전 단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체 세계 경제 추세에서 있어서도 상당히 흐름의 모습이 좋은 수준에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금리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때 코로나 이전 수준이 2%, 그러면 지금 3.2%, 좀 이 스프레드, 격차가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에 미국의 금리가 평균적으로 3%였습니다. 지금은 3.4%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금리 수준,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 단계에서의 금리 수준을 판단해 봤을 때 우리 금리는 코로나 이전 단계 수준보다도 상당히 2% 대비해서 지금 3.4%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위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미국은 코로나 이전 수준에서의 금리 차와 지금의 금리 수준이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돈이,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돈은 아래에서 수익이 높은 상품으로 이전이 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한국의 금리 수준이 투자 메리트 측면에서 미국보다 더 투자 매력이 있다라는 상태로의 해석이 가능하겠죠. 왜? 시장이 정상시장으로 이제 움직일 것으로 뭐 다들 예측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정상시장이라 하면 경제 수준의 상황이 이제 안정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도에서 벗어나서
흐름의 상황이 조금씩 좋아지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정 수준으로 흘러갈 때 금리차 상황을 판단해 볼 때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아직도 1% 이상의 이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0.4%의 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어느 시장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수준의 금리가 더 높게 평가되고 있는 한국 시장에 투자하겠죠.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책을 내서 뭐 매수 매도 번갈아서 하고 있지만 금리 상황 차에 대해서 자산이 빠져나가지 않는 겁니다. 신흥국 시장이 또 여기에 경기 상황이 뭐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이 연착륙, 경착륙 또는 리세션, 뭐 경기 불황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시장 평가해 봤을 때 그동안의 금리 인상 수준에서 이제 안정화 단계로 진행되면서 경제는 이전보다는 나빠질 것 같지는 않죠. 느낌상으로만 판단해서 우리가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도. 그렇다면 경기가 위축되는 과정에서 뭐 성장은 아니더라도 안정화 단계로 진행될 때 선진국 시장과 신흥국 시장에서의 경제 상황이 어느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하고 기존의 안정 추세로 진행이 될까요? 선진국은 안전하긴 하지만 느립니다. 신흥국은 하락할 때도 급격하지만 올라갈 때에도 선진국 대비해서 상승 각도가 가파릅니다. 그렇다면 외국의 돈이, 해외 자본이 한국 시장과 같은 신흥국 시장에 투자가 되어지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국내 시장에 대한 견해입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비 대비해서 금리차 스프레드가 있기 때문에 투자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경기 상황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상황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세계 경기가 전환될 때 신흥국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신흥국 시장에 투자하겠죠.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국내 시장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급격하게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측면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하나 더. 기관을 한번 바라봐야겠죠. 우리가 시장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양주체, 기관과 외국인이 가장 집중력이 강하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장을 운용하는 집단은 개인입니다. 65%의 비중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집중력이 약하죠. 지수 관여도,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도 세력의 흐름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자산은 개인에 비해 작지만 집중력이 있는 외국인과 기관이 특정 종목 위주로 해서 강하게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을 끌고 갈 수 있는 선도 세력인 것입니다. 외국인은 말씀드렸고요. 그럼 기관을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주요하게 바라보는 지표는 환율입니다. 이 환율에 대한 기관 투자자의 선호도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현재 투여된 자산의 대부분에 그러니까 반절 정도에 달하는 자산은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한 900조에 달하는 투자 자산 중에서 대략 반절, 400조에서 500조 정도는 해외 자산에 투자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부동산, 채권, 주식시장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대체 상품 등에서 대해서 투자되어져 있고 반절은 국내에 투자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합산의 수익률을 만들어냈죠. 뭐 최근에 지난해 국민연금에서 손실률이 많이 났다고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의 국민연금 수익률을 보게 되면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지난해 워렌 버퍼트 한 8% 정도 손실을 봤다고 하죠. 그 투자의 대가 측면에서도. 국민연금에서 일정 부분 손실이 나긴 했지만 지난해 시장이 워낙 안 좋았죠. 선방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을 비교해 볼 때도 상당히 매매를 잘하는, 운용을 잘하는 집단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또 기관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도 해외 투자 자산이 한 반절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해외 자산의 평가 자산 측면에서의 가치가 환율이 하락하고 상승함에 따라서 편입과 편출되어지는 포트폴리오 변경이 있기 때문에 환율의 상황에 대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이 매수 매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통화 스와프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통화 스왑
협정을 미국과 한번 맺었고요. 일본과도 한번 맺었습니다. 이때의 시장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의 체제 자체가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수출하는 형태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율 상황에서의 문제가 굉장히 안정돼야지만이 경제의 흐름의 자체가 안정되게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나왔던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금액은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영향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흐름에서 이 관련 내용이 나오면서 기존의 달러 인덱스 대비해서 시장에서 원달러의 흐름이 미국 파월이 말한 것처럼 앞으로의 정책은 통화 정책으로 해서 물가를 잡아가겠다. 그래서 미국 이외의 국가들, 특히 달러 인덱스를 포함하고 있는 유럽이나 파운드화나 호주 달러나 캐나다 달러 같은 경우는 그래도 흐름을 같이 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었지만 달러 인덱스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 아닌 다른 나라의 환율들은 이 흐름에서 좀 빗겨난 상황에서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최근 내에서 달러 인덱스는 약세로 전환한 반면에 원달러는 1,300원 이상에서 계속 움직인 겁니다. 약세면 강세가 돼야 되겠죠. 근데 약세인데 약세로 같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들어오지 못했던 겁니다. 매수했다가 매도하고 장중에도 팔았다가 사고 이런 현상도 나타난 겁니다. 하지만 어제 오늘 해서 추세 흐름이 변화하는 형태에서의 모습이 나타났죠. 아주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그런 기관과 외국인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이들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어느 정도 조성돼 있죠. 그러면 결과치로 시장을 판단해 볼 때 이번 주 상황 하에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2600포인트 전후로 해서 시장에서의 어떤 단기 고점 만들어지는 내용과 두 번째 말씀드렸던 기관 외국인 투자 관점에서 시장 환경과 환경의 내용이 좀 역설적일 수 있는 내용으로 판단이 되겠죠? 아닙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시장은 기관 외국인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우호적 환경이 개선되었지만 이 환경에서의 내용이 계속해서 시장을 끌고 가겠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이들이 매도를 시장에 대한 그 하락으로의 접근이 아니고 매수를 하면서 시장에 부분 참여를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끌고 가는 장세. 이전의 시장처럼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돈에 의해서 주가 쫙 올라가는, 하루에 100포인트, 120포인트씩 올라가는 이런 장은 아니고요. 올라가더라도 최근 상황에서 지수 흐름 여러분들 잘 판단하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는 장에서도 10몇 포인트, 빠지는 장에서는 한 자릿수. 이전 같으면 3, 40포인트, 4, 50포인트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지수 흐름이었죠. 반면에 최근의 시장은 10포인트, 20포인트 내외입니다. 많이 오르면 20포인트 수준에서의 흐름이고요. 작게 움직이면 5%, 10%, 10포인트 이 정도 수준에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흐름이 앞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의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상황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2600포인트 전후, 그러니까 상단부를 보게 되면 2680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하단부는 2580포인트가 되겠지만 요 범위 내에서의 고점을 만들어주고 5월, 6월, 7월, 8월까지 해서는 이 범위 내에서의 움직임에서 등락의 모습이 나타나는, 매도세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시장은 크게 빠지지 않는 가운데에서의 등락. 그러면 시장 심리가 변하겠죠. 기존까지는 등락장의 상황 하에서의 모습들이 빠지지 않는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아니었고 하락하다가 하락이 멈췄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시장 자체에서의 출렁임 자체가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이 바닥에서 일정 부분 올라와 있죠. 이러한 일정 부분 올라온 상태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이제는 빠지진 않아. 최소한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어. 이러한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종목 장세가 만들어집니다. 종목들이 세게 올라가는 겁니다. 지수 연관도가 크지 않은 이러한 종목들 중심, 개별 종목 장세가 아니고요.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우량주 성격에서, 핵심 대형주가 아니고 우량주 성격에서의 종목들이 이때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또 하나 시장의 체질이 받고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릴까요? 최근의 장세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움직이는 종목의 가격권대가 과거 같은 경우는
1,000원대 또는 10,000원대 그 거래량 실리면서 주가 움직이는 개별 이슈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거래량도 어마어마하죠. 5천만 주, 1억 주 이렇게 되는 종목들도 있었고요. 최근에 보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핫한 종목들의 가격대가 어떠합니까? 고가권이죠. 물론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와서 고가권이 될 수도 있었다고 판단됐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은 최근 내에서의 움직임의 가격 차가 20만 원, 30만 원, 60만 원. 고가권의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그간의 오랜 기간 하락 과정에서의 시장을 경험하면서 주식은 안전한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구나. 안전한 주식이라 하면 그 해당 기업의 실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기업, 실적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 안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기업, 이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시장의 심리가 변한 것이죠. 과거에는 이러한 심리가 아니고요. 저가주의지만 재료 가치에서 무슨 신약을 개발했대 또는 어디에 투자되어진 자산이 뭐 어떻게 됐대 또 기술 특허를 이번에 획득했대 뭐 이런 내용으로 주가가 크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곡물가 올라가고 원자재가가 올라가면서 기대 심리에서 막 주가가 움직였죠. 실체는 없었지만 이러한 과정에 주가가 움직이는 장이 있고요. 기업 실적과 회사의 성장성을 배경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장이 있습니다. 이게 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는 장입니다. 어떠한 업종의 종목이 움직이건 간에 고가권에 있는 안정적인 우량주인 실적 기반으로 한 이러한 종목의 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실적 장세이고요. 이러한 장이 굉장히 좋은 장입니다. 제가 목이 건조해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침이 잠깐 튀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장이 좋은 장으로 가는 그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 체크 한번 더 해보자. 오늘 환율 금리가 많다.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에 특히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환율과 금리에 대한 상황을 어느 정도 틀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한번 잡아놓게 되면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이제 수학에 있어서 수학 공부를 하면서 최초에 이제 숫자를 배우고 그다음 구구단을 배우고 근해 공식을 배우고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뭐 이렇게 등등등 배우지 않습니까? 이러한 과정에서 최초의 기본 틀을 잡아놓으면 이 기본 틀 배경으로 해서 하나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환율과 금리에 대한 부분은 한번 틀을 잡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시간이 걸려도.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모르는 얘기여도 한 번씩 들어보시고 뭐 3번, 4번, 5번 듣다 보면 거기에 대한 감이 생깁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러니까 사법시험, 행정고시, 외무고시 30패스 최초의 그 유명한 분이 있으시죠.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히 이름이 있으셨던 분. 이분과 과거에 한때 일을 같이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투자자문서 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제 그 자산 운용 전문 인력이라고 하는 이제 증권업계에서 자문사를 만든다거나 또는 운용사를 내가 설립할 때 필요한 자격증이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시험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말씀하신 부분이 뭐냐면 김 부장, 모든 자격 시험은 그 원론서를 10번만 완독하게 되면 다 합격할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모든 시험에 대해서.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제 재차 여쭤봤더니 원론서를, 교과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답니다. 뭐 그게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뭐 한두 달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 시험 기준에 대한 자격 원서가 어느 정도 분량인지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한 번 읽는 데는 일정 기간이 걸리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되면 완독 속도가 현저하게 줄어든답니다. 그래서 최종 10번째 수준에서의 그 완독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일주일 또는 2, 3일 내에 한번 정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서머리 되어 있고 핵심만 해놨기 때문에 중요 포인트를 알기 때문에 10번을 완독하게 되면 떨어지는 시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듯이 환율과 금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요. 그다음부터는 장황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입력하실 필요 없고 딱 보면 딱 나옵니다. 그래서 환율 제가 앞으로 얘기 안 드리려고 하는데 왜냐면 금리 환율만 얘기 들어도 머리가 아픕니다. 그런 분들 많으세요. 근데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중요합니다. 지금 환율 상황에서의 그림입니다. 지난 그 지수 3,000포인트에서 우리 환율은 1,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지수 구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환율은 대략 1,200원 전후 시장에서의 가격 차가 진행될 때 굉장히 시장이 안정적입니다. 주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금리를 인상하면서 환율은 1,200원 수준에서 1,444원까지 급격하게 급등의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주시장 빠졌죠. 그리고 최근 내에서 환율이 안정화됐고요. 첫 번째 하락이고요. 모든 금융시장의 상품들은 첫 번째 하락 다음에 두 번째 하락에서 시장이 안정됩니다. 고점 찍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락이 나타났고요. 이때 주가지수 바닥을 찍었죠. 9월장에서 지난해. 그리고 나서 최초의 리바운딩이 있었고 최근 내 오늘 어제 다시 안정화되는 형태로의 가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높습니다. 1299원, 1300원 수준입니다. 이게 1250원 수준 내에 딱 걸려서 옆으로 누울 때 주시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겁니다. 아직은 아니란 얘기죠. 좋아지긴 하겠지만 시장이 에너지를 뿜어내면서 막 올라갈 수 있는 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금리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우리 시장이 지금 막 지수를 폭발하면서 막 끌고 갈 수 있는 장이 아니라는 점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그 환경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유동성 장세라고 하죠. 지수가 막 엄청나게 뿜어내면서 올라가는 장은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요.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이게 과거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최근 내의 상황은 2020년 장이죠. 예탁자 고객 예탁하면 75조 원 기반으로 해서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갔습니다. 돈에 살 종목 없을까? 돈이 남아도 그러니까. 지금 장은 고객 예탁금이 40조 약간 넘을 겁니다. 유동성 장세 아닙니다. 지금 실적 장세입니다. 실적 장세는 아까 말씀드렸죠. 시장 심리가 좋은 기업에 대해서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성장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돈을 벌고 있는 회사들. 주식은 무조건 안전이야. 기존은 리스크지만 돈이 많았을 때는 시장에 돈이 넘쳐날 때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입니다. 위험이 큰 만큼 수익도 큰 거야. 하지만 시장에 돈이 줄어들고요. 위험을 한번 겪고 나면 사람들의 안전 심리가 높아집니다. 기업은 무조건 돈 버는 회사여야 돼. 안전한 회사여야 돼. 이 심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실적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폭발적으로 움직이는 장이 아니라는 점이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 수출하는 국가 형태이죠. 그래서 최근 내에서 가장 뉴스로 가장 크게 주목되고 있는 게 수출하고 무역수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수출하고 무역수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데이터가 언제 나오는지를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매월 월초, 그러니까 3월은 3월 1일, 4월은 4월 1일 이때 수출 데이터가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4월은 4월 1일 날 나왔겠죠. 그리고 매월 15일, 오늘 14일이죠. 15일이 휴일입니다. 그러면 뒤로 밀립니다. 월요일 날 무역수지 데이터가 나옵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매월 1일, 매월 15일 수출과 무역수지가 정부에서 발표합니다. 이 데이터는 한 번씩 참고하셔야 됩니다.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동향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뉴스 보고 물론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내가 찾아봐서 그 내용에 대해서 기준을 갖고 흐름을 잡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4월에 나왔던 동향의 수출과 무역수지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수출은 하반경직의 상황이 진행이 되고 있죠.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좋아지는 형태로의 진행도 아직 아닙니다. 5월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하방 경직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수출 동향들을 정부에서 또 발표하기도 합니다. 4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짧게 해서 수출 관련, 우리나라 왜 수출 주도형 국가입니까? 4월 1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또 한번 우리가 그 자료를 한번 접근해서 살펴보게 되면 좀 나아졌습니다. 3월보다. 좀 나아져. 아주 좋아진 건 아니지만 조금 나아졌습니다. 수출 동향에 의해서. 그러면 지금 보이시는 이 그래프의 곡선이 이렇게 좀 돌겠죠. 아직은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번 달 수출이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방 경직성을 보면서 나아지겠죠. 그러면 5월, 6월, 7월, 8월 정도 되면 이 데이터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위로 돌파 흐름이 나타나겠죠. 이때는 주시장이 이제 경기 좋아지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이때는 탄력적인 움직임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역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수지도 지금 데이터 그 상황에서 그림을 보게 되면 지난 2월 데이터가 굉장히 최악의 상황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3월에 좀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게 되면 조금 더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국내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상황이 수출 주도적이죠. 이 수출 관련 데이터가 완벽하게 상향으로 돌아서지 않는 상황에서 지수가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모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지만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기관 외국인이 주식을 팔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빠지지 않을 것이다. 전제가 되죠. 상승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럼 결과적으로 봐서 시장은 빠지지 않으면서 상승이 좀 부담스러우면 계속 위를 태핑하겠죠. 두들길 겁니다. 상승하기 위해서. 안정적, 그 시장의 흐름이 안정적으로 버티는 형태이죠. 기존의 바닥권에서 박스권하고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제 그 4월 11일 날 며칠 전에 나왔던 신문을 저는 지금도 이제 그 페이퍼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그 기사도 이제 체크하지만 페이퍼 신문과 인터넷 기사는 좀 다른 점들이 있어요. 많이 느낌적으로. 4월 11일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수출 감소세지만 뭐 부분 데이터상에서의 내용은 조금씩 바뀌고 있는 부분 이런 게 체크해드렸고요. 전체 시장에 대한 그림은 제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이전 시간 계속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으로서 한 가지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말씀들을 드렸죠. 왜 2600포인트를 설정해서 쉬어가는, 그러니까 하락보다는 옆으로 눕는 매물 소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 과정에서의 기간이 필요한지를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월봉상으로 이평선이 정해지는 기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난 3000포인트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많이 머물렀습니다. 이때 다시 주가 올라갈 줄 알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미끄러져 내려가죠. 금리를 이때부터 미국에서 0.75%씩 3번, 4번씩 인상을 했던 적입니다. 이때가. 처음에 0.25 했고, 0.5 했고, 0.757575, 0.5, 0.25, 0.25.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급격하게 연준에서 물가에 이제 긴박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자이언트 스텝 하면서 이제 주가 전 세계 시장이 하락을 했던 겁니다. 이때 상승할 걸로 판단해서 이때 거래가 굉장히 치열하게 됐던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기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심리적으로 이 부분을 해소되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상황에서의 흐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수 흐름적 측면에서도 이 구간이죠. 고점권이라고 볼 수 있는 지수는 뭐 한 2680대고요. 저점권이라고 판단되는 지수는 한 26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적으로 2600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2650까지 갔네? 돌파한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아니고요. 제가 보수적으로. 주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뭔가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0만 원 갈 것 같은데 뭐 좀 더 업해서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죠. 근데 딱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직전 단계에서 보통 우리가 주식을 팔 때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가 있는데 보통은 오른쪽 어깨에서 많이 팔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오른쪽 어깨는 타이밍을 한번 놓쳐버리면 쭉 밀려버립니다. 확인받고 매도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래서 저는 주식을 매도할 때 왼쪽 어깨부터 매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왼쪽 어깨 팔고 내가 좀 나눠서 파는 거죠. 팔고 나 좀 올라갔어요. 아쉽죠. 하지만 머리 부분을 가면서 전체적인 매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서 꺾어질 때 충분히 물량을 다 정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원칙은 오른쪽 어깨 확인하고 매도이지만 통상적으로 주식에 임했을 때는 왼쪽 어깨부터 파는 것이 일반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매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의 기준점을 말씀드릴 때도 최대치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최저치를 말씀드립니다. 그래야지 충분하게 시장에 적응해서 대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내용들 제가 워낙 이 부분은 저희 찐 시황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배경 설명들을 여러분께 이제 해드렸기 때문에 뭐 추가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보다는 요 대략적인 흐름에 대한 내용들만 체크해드리고요. 시장은 5월, 6월 뭐 한 3개월에서 한 5개월 정도는 이 구간에서 매물 소화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이 부분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주시장은 이 선거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서 시장의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미국은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고요. 우리는 내년 4월에 총선이 있습니다. 이 대선과 총선 즈음에서는 항상 정부에서 경기를 부양시킵니다. 경기를 부양시킬 때 첫 번째 요소는 건설입니다. 이 부분 말씀드려서 미리 제가 밑밥을 깐 겁니다. 좀 이따 다시 이 부분, 업종, 관심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나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 나는 하이닉스를 가지고 있다. 소부장이 아니고요. 핵심을 양조.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제가 이제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를 왜 자주 말씀드리냐면 주시장에 2,400개의 종목이 상장되어져 있습니다. 1년에 50개에서 60개가 신규 IPO 시장을 통해서 상장되어집니다. 1년에 20개, 30개가 시장에서 퇴출됩니다. 회계감사를 통해서 적정, 부적정, 한정 조건에서 적정을 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관리 종목을 편입되고 거절까지 나와서 퇴출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40종목이 남는 거죠. 이러한 과정에서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종목들이 많이 투자되어진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수 관여도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2,400개 종목에서 관리 종목, 거래 정지 종목, 우선주 뭐 등등등을 빼면 2,200개 종목이 전체 상장되어진 종목의 수입니다. 이 종목의 수 중에서 반도체가 123개 정도 됩니다. 반도체 관련주가 소부장도 포함되고요. 뭐 등등등등 해서 123개 정도 됩니다. 많죠. 전기전자가 110개에서 115개 됩니다. 디스플레이 포함해서. 많죠. 자동차가 100개가 넘습니다. 많죠. 제약바이오는 한 300개 됩니다. 근데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에 주로 많이 등록 상장되어 있고요. 지수를 끌어갈 수 있는 영향력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가장 핵심주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이 업종의 종목들이 종목수가 굉장히 많고요. 지수를 끌고 갈 수 있는 영향력이 가장 크고요. 그래서 이 업종의 대표 성격에서의 섹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뭐 중요 섹터 많죠. 이차전지도 있고요. 어제 오늘 많이 올랐던 엔터주들도 엔터주는 한 50개 종목, 20개 종목밖에 안 됩니다. 게임주가 한 50개 종목 되고요. 그러니까 종목수가 작습니다. 지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이 큰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를 많이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전자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550만 명의 투자자들이 현재 투자되어진 종목이기 때문에 중요도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삼성전자 주가를 보게 되면 2,600포인트 선 근처 이제 고점 라인 찍을 때 핵심 우량주, 지수 관련 대형주, 지수 민감도가 큰 종목들 여기서 매도를 하자는 측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익률 게임, 종목 장세에 대비한 전략적 포트폴리오 변경을 하자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5월, 6월, 7월에 시장 상황은 개별 소형주 테마주가 아닌 실적을 기반으로 한 중형주급의 종목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되는 시장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한 종목으로 수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장인 겁니다. 지수의 장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포트폴리오 변경을 말씀드린 겁니다. 삼성전자 나 가지고 있을 거야. 그냥 나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사는 관점이야. 굳이 팔고 싶잖아. 맞습니다. 나는 자산도 좀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싫고 어차피 빠지지 않고 시간 차일 뿐이지 궁극으로 올라간다면 그냥 가지고 있겠어. 정답입니다. 좀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난 시장에 좀 빠르게 좀 운영하겠어. 그럴 때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 측면이고요. 삼성전자의 주가를 판단해 보게 되면 최근에 뭐 무겁다 하지만 5만 원 초반에서 6만 5천 원까지 한 30% 올라왔습니다. 의외로 30% 정도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죠.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1차 저항은 6만 7천 원 구간입니다. 여기 쉽게 뚫기 어렵습니다. 6만 7천 원 돌파, 매물 소화하면서 7만 원까지 구간에서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5, 6, 7, 8월 된다는 얘기죠. 이 과정이. 그러면 뻗어나가지 못하고 이 과정에서 매물 소화하는 기간에 상황이 진행이 된다면 능동적인 측면에서는 좀 왔다 갔다 해도 되겠죠. 삼성전자 움직임이 이런 현상이고요. 나 LG전자만 가지고 있다. LG전자 최근 핫하죠. LG전자가 7만 7천 원 저점이고요. 12만 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한 40% 정도 올랐나요? 꽤 많이 올랐죠? 주가적 측면에서 바닥에서 대비해 보면 LG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12만 원, 12만 5천 원 구간이 저항이 굉장히 센 구간입니다. 이게 여기 소형주 같은 경우는 아주 작은 개별주 같은 경우는 이거 쉽게 뚫어버립니다. 거래 빡 실리면서 그냥 가격 무시하고 뚫어버리거든요. 대형주는 그러지 못합니다.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저항 구간. 제가 주식 투자하면서 기술적 분석 하나만 알고 하자면 저항선과 지지선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하나만 알아도 주식 투자하는데 굉장히 편리합니다. 이 저항 구간 돌파 쉽게 못합니다. 기간차 필요합니다. 반면에 지지선도 굉장히 강합니다. 여기 최근에 한 2달 정도 계속 탄탄하게 다져진 11만 원대 지지선입니다. 올라갔다 밀렸다 올라갔다 밀렸다 하겠지만 12만 원과 11만 원 사이에서 등락의 모습이겠죠. 약간 고점은 12만 5천 원. 자동차 조금 더 올라갔다. 제가 이전에 자동차를 설명드릴 때 조금 더 올라가서 앞으로 긴다는 말씀드렸죠. 자동차 내에서도 완성차 흐름이 있고요. 부품주 흐름이 좀 다릅니다. 성격이. 현대유와 같은 거 굉장히 강하죠. 만도 같은 경우에 모습들 괜찮죠. SL이나 화신 같은 종목들 화신 같은 신고가 돌파하고 가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표주, 핵심 우량주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항 구간이 21만 원대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돌파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 필요합니다. 매물 소화 과정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핵심 우량주의 종목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좀 다릅니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해석의 관점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2차전지 관련 업종으로 판단해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거 최근의 상황이죠. 포스코홀딩스의 기본 종목의 성격은 가치주의고요, 전통주의고요, 산업주의고요, 그리고 경기 개선 관련 민감주의입니다. 이 사업이 뭐 최근 몇 개월 사이에 확 바뀌었습니까? 아니거든요. 이 분위기에서 주가가 약간 더 레벨업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펌핑되는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대표주는 가치주, 산업주, 전통주의 성격에서의 대장주입니다. 신고가입니다. 앞에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 한번 레벨업 됐을 때 고점 돌파했습니다. 거의 고점 근처거든요. 우상향 신고가 패턴입니다. 중간중간 쉴 수는 있겠지만 좀 더 우상향 패턴으로 더 가야 된다는 거죠. 지수 연관도가 아주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철강 업종 자체가 종목의 수나 지수 관련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철강 업종도 전체 철강을 다 따져보면 100개가 좀 넘지만 대부분의 철강주들이 지수 관련 비중이 낮은 그 섹터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포스코가 많이 움직일 때는 뭐 지수가 일정 부분 움직이지만 딱 포스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지수 영향도가 크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는 거죠. 연관도가 좀 작기 때문에.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궁금하신 부분이죠. 다른 종목 다 움직였는데 네이버 카카오 못 갔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투자되어진 종목이 1번이 삼성전자 550만 명, 2번이 180만 명 카카오, 3번이 50만 명 현대차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만, 20만대이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만큼의 개인 투자자들이 주요하게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 카카오 네이버 플랫폼 기업입니다. 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카카오 네이버는 지금부터 움직인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저항 구간의 가격이 있지만 지금부터 올라가야 되는 자리입니다. 왜 말씀을 드리기 전에 2차전지 말씀 잠깐 드리고 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은 좀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업종 대표주의 우량주 성격의 종목들은 움직일 때 다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2차전지 업종은 LG화학이 올라가는 날, LG화학 솔루션이 올라가는 날, SI가 올라가는 날, SK이노베이션이 올라가는 날 다릅니다. 같이 안 움직입니다. 돌아가면서 움직입니다. 소재 2차전지 소재주도 마찬가지죠. LNF가 움직인다. 코스모 그룹이 움직인다. 그 다음에 저기가 움직인다. 각각 다 다릅니다. 오늘 같은 경우 포스코 케미칼 예전에 포스코가 움직였죠. 다른 것들은 또 정체됐고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통할해서 그로스에서 움직입니다. 돌아가면서. 단 LG화학의 주가만을 놓고 판단해 보게 되면 고점을 찍었습니다. 쉬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요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가는 예측 가능 시장이어야 되고 모든 주가의 상황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그 짐작을 가지고 판단해야지만이 금융시장이 돌아간다는 말씀드렸죠. 전혀 예측 불가능합니다. 누구도 투자 안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작은 돈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으로 투자가 되어집니다. 하지만 큰 돈들은 자산을 지키는 게 첫 번째이고요. 그 다음 수익률입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 시장이어야 됩니다. 아, 금리가 올라갈 것 같아. 그러면 금리가 올라갈 때는 투자 상품을 줄이는 거거든요. 환율이 올라갈 것 같아. 주시장이 올라갈 것 같다. 100%는 아니지만 예측이 가능해야 됩니다. 이 예측은 단순한 감이 아니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에 의해서 그 해석될 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면 과학이 정확하게 과학의 그 명제를 설명하라고 하면 좀 어렵죠. 근데 과학이라는 것은 가설을 세우고요. 이 가설에 대해서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에 접근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주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측을 하고 움직임 자체가 우리가 판단이 돼야 되는 겁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올라가야 돼? 왜? 거기다 논리와 설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느낌상 외국인이 사서? 이거는 논리적이고 설득력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환율과 금리 관련한 내용들을 아셔야 된다는 게 시장이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이 금융시장의 복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고 그 원리를 알 수 있어야지만이 예측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측을 기반으로 해서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낼 수 있는 거죠. 유튜브에서 추천해서 방송에 나와서 신문에 좋은 기사들 나와서 이거는 다른 각도인 거죠. 그래서 예측 가능한 시장이어야만 하고요. 금융시장은 예측 가능 시장은 과거에 움직였던 패턴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의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긴 흐름이 아니고 좀 짧은 흐름으로서의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의 그림입니다. 코로나죠. 주가 급락했습니다. 정상가로 회복입니다. 급락, 급등, 완만턴. 이게 주가 패턴이거든요. 모든 주가는 급락하고요, 급등하고요, 완만하고요, 턴합니다. 턴오버. 이 패턴을 모두 가지고 있고 급락, 급등, 완만턴.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고점 매수, 저점 매도, 급락, 급등, 완만턴. 이런 패턴들이 다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코로나의 급락 이후에 정상화 과정의 가격이고요. 실제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2020년 11월 4일 이때부터입니다. 이게 정상화 흐름의 시장으로 올라온 상태에서 출발점입니다. 이때 가장 빠르게 움직였던 게 11월 4일 반도체 업종 SK하이닉스 기반으로 해서 먼저 시장을 끌고 왔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지수가 올라가면 조금씩 올라갔지만 시장의 절대적인 대장주임에서 시장을 리딩 컴퍼니, 그러니까 끌고 가는 시장의 대장주는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다 올라가죠. 지수가 올라가면 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센 종목이 있고 따라가는 종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11월 4일부터 움직였던 건 반도체. 제가 비교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자기 걸로 만들려면 자기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1월 4일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주반으로 해서 이후의 시장을 끌고 갔다는 측면. 그리고 12월 23일 LG전자 상한가 쳤습니다. 대단하죠. 제 기억에 23일인가 24일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제가 이제 숫자 암기 잘하는데 우리 지수 2021년 11월 11일 3166, 2022년 6월 24일 3316. 숫자를 제가 좀 외우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23일, 24일 그 전후일 겁니다. LG전자 상한가 쳤습니다. 이때 전기전자 끌고 왔습니다. 세게 시장을 선도했죠. 대장주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이때 움직였습니다. 같이. 하지만 흐름에서의 주도하는 업종의 종목은 두 번째로 전기전자, LG전자가 움직였죠. 세 번째, 1월 4일에 부품주 중에서 위아 만도 뭐 상한가 쳤을 거고요. 완성차 그 현대 기아차가 굉장히 셌습니다. 10몇 프로씩 막 올라갔습니다. 상한가는 못 쳤지만. LG전자 올라갔죠, 이날도. 삼성전자 올라갔죠. 하지만 세기의 폭이 현저하게 자동차가 셌던 게 1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 패턴들이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 순으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전통주, 가치주, 산업주의 그 대표 종목이라는 말씀드렸죠. 포스코 물론 올라갔습니다. 삼성전자 올라갈 따라가 올라갔죠. 세기가 있죠. 세기가 시장을 주도하느냐, 주도하지 못하는 따라가느냐. 가치주가 올라갔던 천연강조든 건설주가 올랐던 시점이 2021년 3월에서 5월까지입니다. 2장입니다. 2장 여기. 이때 그 반도체, 전기전자, 자동차는 좀 쉬었습니다. 조정받았죠. 이게 세게 쳐올렸습니다. 신고가 갱신하면서. 그럼 플랫폼 기업들, 다음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언제 움직였을까? 5월, 6월입니다. 이때. 물론 이전에도 올라갔지만 2021년 5월, 6월에 액면 분할하면서 카카오가 17만 원까지 막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잘 안 가고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시장을 세게 끌고 갔습니다. 막 올라갔습니다. 시총상이 2, 3일까지 올라갔습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이 당시에. 이렇게 종목들이 순환하면서 움직입니다. 최근래에서 움직임이 2차전지는 그로스에서 움직였죠. 돌아가면서. 한번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을 움직였다. 이게 예측 가능한 시장에서의 패턴들인 겁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 장황하게 서서를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관심 섹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관련한 내용에 대한 장황한 내용들의 여러 가지 설명들의 부연의 말씀들을 드린 겁니다. 이 내용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원래 주시장은 이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거든요. 결론 말씀드리고 결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게 좋은데 결론만 딱 듣고 안 들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아닙니다, 그거는. 삼성전자 종목만 딱 듣고 안 들은 경우가 있거든요. 내게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좋을 겁니다. 미관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균합적으로. 쭉 장황하게 배경 설명하고 결론을 내는 게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내게 되는 겁니다. 내게 돼야 되거든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플랜트 기업입니다. 우리가 건설주라고 많이 얘기하죠.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과 토목의 합성어입니다. 건축은 뭐 잘 아시다시피 주택, 아파트 짓는 거죠. 토목은 뭐 어렴풋이 하죠. SOC, 항만, 도로, 기간산업들. 토목은 영어로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엔지니어는 플랜트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건설 분야에서 건축이 아니고요. 아파트 짓는 회사들의 성격에서의 상황이 아니고요. 토목, 엔지니어링, 플랜트 이쪽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쪽 관련 업종의 섹터가 최근에 시장이나 기업 가치 측면에서 실적 측면에서 나쁘지 않은데 시장 분위기 측면에서 굉장히 다운사이징,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가 앞서 여러 가지 얘기 말씀드렸습니다. 시장은 2600포인트 전후로 해서 고점 형성하고 등락의 장이 만들어지고 실적이 좋아지는 형태에서의 기업 중심으로 해서 이 장에서 센 흐름에서의 가격 진행이 나타날 것이다. 이때 관심 가져야 되는 업종에서의 플랜트 섹터를 우리가 지금부터 가시권에 두고 노려야 될 때이다. 라는 측면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쭉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삼성엔지니어링입니다.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죠. 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 체크해 드리고 있죠. 그러면서 지난 이게 한 기간적으로 보면 지난주 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주가의 그 갈림길에 있다. 바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가격이 나올 수도 있지만 한번 뺐다 올라가는 가격에 변곡점에 와 있다. 이 지난주 상황에서의 흐름입니다. 아마 제가 찐시황에서 말씀을 드렸거나 아니면 저희 소통하는 창구에서 설명을 드렸거나 하는 부분에서의 내용이고요.
한번 잘 요 부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제 장중에 판단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시나리오 2의 형태로 이때도 이제 29,000원 찍어야 된다고 이때 말씀을 드린 거죠. 이 가격에서도 이게 이제 예측 가능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 당시의 가격에서도 29,000원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 가격에서도 이게 한 31,000원 될 겁니다. 여기까지 내려왔다 가야 되거든요. 찍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 찐시황에서 설명을 드렸을 때 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됩니다. 29,000원이란 거죠. 최근 29,000원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야죠. 움직여야죠. 움직이는 패턴이죠. 이런 맥락에서 설명 가능하고요. 대우건설 뭐 환경 컨센서스라는 레포트 나오는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든 종목에 대한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참고를 많이 합니다. 다른 자료들을 보지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 플랜트 업종의 대우건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플랜트 사업의 사업 마진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적이나 뭐 좋은 얘기들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가 바닥권 찍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관심권에 두고 바로의 접근 뭐 가능하겠지만 나눠서 접근 가능하다는 부담 없다는 거죠. 시장 상황 5월부터 좋아진다는 측면이죠. DLENC 마찬가지입니다. 레포트들에서도 최근 나온 레포트들입니다. 이번 주 상황에서 나온 레포트들이죠. 플랜트 수주 분기점 생각은 비슷비슷하죠. 한 발 앞서가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뭐 내용 뭐 나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적 대비 저평가라는 얘기죠. 가격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이거는 가격 지지받고 더 이상 빠질 부분 없고 시장의 흐름만 좀 개선되어진다면 바로의 흐름이 나아질 수 있는 모습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당 플랜트 업종에 대한 관심권. 내가 이제 그 주식을 투자하면서 대략 한 3개 섹터에 대해서 투자를 나는 진행해야 되겠다. 한 개 섹터는 이 플랜트 업종에 대해서 가져가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2개의 섹터는 제가 이 찐시황을 통해서 이후에 한 번 더 체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개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거든요. 5, 6, 7, 8장 체크하시면서 이 3종목을 다 살아내 이 3종목 내에서 관심권에 두고 한 종목 정도는 편입해야 되는 시점에서의 장이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측면으로서의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많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앞에 장황하게 여러 가지 설명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제가 주시장에서 오랜 기간 제도권 증권사에 있었고요.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저 나름대로의 이제 잘한다라고는 모르지만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 시행착오하고 학습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매매, 다른 이의 어떤 형태 들들들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는 잘 못할지는 모르겠지만 이 컨설팅 어드바이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한다라고 보십니다. 잘 봅니다. 주말 시간에 시간 되실 때 날씨도 좋고 좀 운동하시고 활동하시고 여행 나갔다 오셔서 저녁 시간에 오늘 방송 한 번 더 하시다 보면 내게 되는 시점이 틀림없이 온다라고 저는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교적 괜찮았습니다. 다음 주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에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각자 위치에 최선을 다한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주 목요일이죠. 찐시황에서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베이장의 20년 노하우를 가르치는데 제가 이제 회원들 밴드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묻고 답하기 또 종목 같은 경우도 물어보면 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항상 또 제가 피드백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월 한 2번에서 3번 정도 저녁에 라이브로 1시간 반 정도를 제가 이제 시황 설명을 합니다. 현재 시황에 따라서 어떤 작전으로 해야 된다든지 횡례는 강당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신공가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공매도 기법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제가 거기에 맞게 시황에 맞게 제가 작전을 이렇게 같이 의논하고 4가지 기법만 잘 활용하면은 이제 수익이 지금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강당 기법, 신고가 기법이 유리하고 앞으로 거기에서 수익 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률 한 80% 정도까지 벤처마켓 하니까 수익이 나니까 신기하다. 그러고 주식하는 재미가 있다고 이제 그렇게 반응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행주나 테마주들은 한두 번 수익 낼 수 있지만은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량주를 매매하면서 수익 모델을 만든다면은 자기 홀로 서기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량주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시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이제 할 수 있도록 제가 교육을 시키고 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교육의 목표입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 있도록 저는 노력하겠습니다.